네, 파트 4 전력공학 기초입니다. 이 전력공학은 크게 보면은 발전, 그 다음에 송전, 그 다음에 배전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고요. 이 부분이 전력공학이 필기는 조금 쉽게 출제가 됩니다. 계산 문제가 적고요. 말 문제가 많은데 비슷한 관연도 문제에서 비슷하게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필기에서는 쉬운데 실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이 전력공학이기 때문에 실기를 대비해서라도 꼼꼼하게 공부해 주셔야 되는 과목입니다. 그러면 먼저 발전에서 수력발전 보도록 할게요. 수력발전은 우리가 아파트에서 전기기기에서 발전기로 사용되는 것이 동기발전기라고 했습니다. 즉 동기발전기는 앞에 내부에 계자가 회전을 하는데 그 계자를 어떤 힘에 의해서 회전시켜 주느냐, 그것이 이 물의 힘으로 수력으로 한다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수력발전 보면은 물이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를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죠. 일반 댐에서도 그렇고 양수발전도 그렇고 우리가 일단 수력발전 하려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뜨려야 됩니다. 위치 에너지 수탑을 이용해서 기계 에너지로 바꾸고 이것을 발전기로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발전 방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동기기에서 회전 계자형이었는데 그 계자를 어떻게 회전시킨다? 물을 떨어뜨려서 그 물의 힘으로 계자를 회전시킨다는 겁니다. 그럼 수력발전 출력은 P는 9.8Q, 2타 T, 2타 G인데요. 9.8은 우리가 중력 가속도 9.8이고 Q는 유량입니다. 이게 유량이라는 것은 흐르는 물의 양이요. 이게 저수지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초당 몇 세제곱미터의 물이 흐르느냐, 흐르는 물의 양입니다. 그 다음에 H는 낙차예요. 높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9.8QH인데 여기에다가 효율이 있죠. 효율은 두 가지가 있는데 터빈 효율, 우리가 수차 발전기에서는 수차, 화력발전소에서는 터빈이라 그래요. 그래서 수차의 효율과 발전기 자체의 효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타 T가 터빈 효율인데 수차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차의 효율이고 2타 G는 발전기가 영어로 제너레이터입니다. 그래서 G가 발전기 효율이고 수차 효율과 발전기 효율을 곱해서 합쳐서 발전소 전체의 효율이 2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수력발전 설비를 보는데, 수력발전 설비는 간단하게 그려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댐이 이렇게 있습니다. 댐을 이렇게 막으면 댐은 우리가 물을 저장하는 기능만 합니다. 그러면 댐의 한쪽에 이렇게 해서 물을 취하는 겁니다. 물을 취해서 이러한 침사지를 거쳐서 이러한 수차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일단 얘가 댐입니다. 댐. 얘가 저수지고요. 댐이고 우리가 물을 취한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취수구라고 합니다. 즉 발전하는 것은 댐과는 무관하게 한쪽에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취수구에서 물을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취하면서 물의 양도 조절해주고 여기에 들어오는 불순물도 제거해주고 그런 것이 취수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을 물이 지나가는 길이라고 해서 수로라고 하면 수로. 물이 지나가는 길.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침사지라고 하죠. 침사지의 사가 모래죠. 그래서 모래 등 이게 물이 이렇게 수차로 들어가면은 고장 발생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불순물을 제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침사지를 통해서 여기에 모래등을 제거해 주고, 그 다음에 얘가 뭐냐면 수조죠. 수조. 물을 모아서 혹은 여기 물이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비로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즉 물을 저장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물을 보내주는데 이것을 유량의 조절의 역할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내주는 물의 양을 조절하는 것.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낙차가 시작을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수압, 물의 압력이 있는 철관입니다. 수압 철관, 물의 압력이 있는 철로 만든 관, 이것이 수압 철관이고, 그 다음에 실제 회전을 하는 거 있죠. 물이 떨어지면은 회전하는 이것을 우리가 수차라고 합니다. 수차. 그러면 여기 끝에 뭐가 있다? 동기발전기에서 회전 계좌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수력발전 설비에서 취수구와 수로, 침사지, 수조, 수압철관, 수차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수차의 낙차 변화에 대한 특성의 변화인데요. 우리가 수차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기 수력발전 방금 했지만 일단 낙차가 있어야 됩니다. 높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의 높이가 있어야 물이 떨어져서 회전을 하는 겁니다. 수차를 회전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수는 낙차의 2분의 1승에 비례합니다. 이것은 회전수가 2분의 1승에 비례하는데 유량이나 출력이나 다른 요소들이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회전수는 낙차의 2분의 1승에 비례하고 유량도 마찬가지로 2분의 1승에 비례합니다. 그 다음에 출력은 낙차의 2분의 3승에 비례한다. 이런 것이 수력발전에서 기본 개념이죠. 어떻게 보면 수력발전에서 목적이 낙차를 이용해서 물의 유량도 상관이 있겠죠. 물이 많으면 더 전력이 많이 발생하고요. 그것과 발생하는 전력과의 관계가 이러한 관계로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력발전입니다. 화력발전. 일단 수력발전에 대해서 할 얘기는 많지만은 여기에서는 기본 개념만 잡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것처럼 화력발전도 개념만 보도록 하는데요. 일단 화력발전은 물을 이렇게 보냅니다. 물을 보내는 급수 펌프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화력발전은 바닷가 혹은 큰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하죠. 그래서 물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어디로 보내느냐? 이렇게 보일러로 보냅니다. 보일러. 그런데 보일러에서 우리가 보낸 물을 끓여서 증기로 만들어서 터빈을 돌려요. 그런데 주의할 게 뭐냐면 이 터빈 같은 경우는 물을 포함하고 있어서 터빈 날개 자체가 물을 만나면은 녹이 슬어요. 부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증기의 종류가 있는데 스포화 증기라고 해서 물을 머금은 증기가 있고 건조 포화 증기라고 해서 물기를 쫙 뺀 증기가 있는데 우리가 터빈에 보내줘야 될 증기는 물을 쫙 뺀 증기를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일러에 필수적으로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면 과열기가 있어요. 과열기는 뭐다? 보일러에서 만든 증기는 물기를 머금은 증기인데 그 증기를 물을 쫙 뺀 증기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것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수력발전에서는 수차라고 했죠. 그런데 화력발전에서는 터빈이라고 합니다. 터빈을 거쳐서 발전기를 회전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터빈을 돌리고 나서 남은 증기들을 버리는 게 아니죠. 그것을 어떻게 재활용 한다? 여기에 복수기를 통해서 그 뜨거운 증기를요 다시
다시 물로, 뜨거운 물로 만들어서 급수 펌프로 이렇게 보내주는 순환을 한다는 겁니다. 순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력 발전 설비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도 뭐 보일러, 과열기, 터빈, 발전기, 복수기와 급수 펌프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한 2가지 정도가 더 추가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터빈에 있는 증기를 다시 이렇게 바로 추출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제열기라 그래요. 제열기는 뭐냐? 고압 터빈 내에서 팽창된 증기를 다시 추기해서 재가열하기 위한 설비로서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보내주는 것이 제열기고요. 그 다음에 급수 펌프인데 급수 펌프로 여기 복수기를 거치지 않고요. 터빈에서 바로 급수 펌프로 보내주는 이것을 우리가 급수 가열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증기 터빈의 도중에서 추기한 증기의 여열을 이용해서 급수를 예열하기 위한 설비. 여기에 있는 증기가 온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것을 추출해서 어차피 우리가 여기 바닷물을 찬물을 끌어온다고 하면은 보일러에서 가열을 해야 되죠. 그 가열한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여기에서 증기를 가열을 하는 데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급수 가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력 발전에서 여기 구성 설비 있습니다. 보일러와 과열기, 제열기, 그 다음에 터빈과 복수기, 그 다음 급수펌프에서 급수펌프와 급수가열기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자력 발전입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면은 발전이라고 하면은 수력, 물을 이용하는 수력, 그 다음에 석탄이나 기름, 가스 등을 이용한 화력, 그 다음에 원자력인데 원자력은 2종류가 있는데요. 핵 분열을 이용한 일반적인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면 핵 분열을 이용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핵 융합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면 핵을 쪼개지면서 발생하는 그 에너지를 이용한 핵 분열 발전을 일반적인 원자력 발전이라고 합니다. 그럼 원자력 발전은 핵 분열 현상에 의해 얻어지는 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발전 방식으로 한 개의 원자핵이 분열에 의해 방출하는 중성자가 2개 이상이면 연쇄 반응이 급격히 진행되어 이 연쇄 반응 과정에서 열이 발생합니다. 에너지가 발생하고 그 에너지를 열로 이용해서 발전하는 것이 원자력 발전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시험에도 나오죠. 우라늄 1g 핵분열 시 발생 열량은 1kg, 보통 석탄이요. 1kg당 6,600kcal 정도의 열량을 내는데 그것 3.3톤과 같은 양이 우리가 우라늄의 발생 1g의 발생 열량이 되고요. 근데 원자력 발전에서는 우리가 중요한 게 어떤 것이 있냐면 원자력 발전 핵분열을 시키면서 이게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것의 연쇄 반응 속도를 제어해주는 감속제도 있어야 되고 또 냉각제도 있어야 되고 차폐제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로서 우리가 경수, 중수, 산화베릴륨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경수, 중수, 산화베릴륨 이런 것처럼 감속제, 차폐제, 냉각제 등으로 사용되는 물질의 종류들을 구분을 해서 외워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종류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교재에서 외워주시고요. 원자력 발전도 우리가 구조, 앞에서 수력 발전도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설명드렸고 화력 발전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원자력 발전소도 보는데 중요한 것은 원자력 발전은 화력 발전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화력 발전에는 보일러가 있었고요. 원자력 발전소에는 뭐가 있었냐면 원자로와 열 교환기가 있습니다.
보일러에서 석탄을 태워서 보일러에서 열을 내서 전기를 만드는 것을 원자력 발전에서는 교재에 있는 그림처럼 원자로에서 핵분열을 발생시키고 그 핵분열을 이용해서 열이 발생하죠. 그것을 열 교환기를 통해서 전기를 발생시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원자력 발전하면은 맨날 나오는 게 뭐냐? 방사능이죠. 방사능이 유출될 수가 있습니다.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열 교환기를 통해서 우리가 물을 전기로 바꾸는 겁니다. 예, 방사능 때문에. 그래서 종류를 보시면 비등수형이라고 해서 BWR인데 얘는 교재에 있는 것과 다른 거예요. 원자로 내에서 바로 전기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원자로 내에서 바로 전기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방사능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가압수형과 가압중수형입니다. 가압수형은 뭐냐? 원자로 내에서 압력을 매우 높여 물의 비능을 억제함으로써 2차 측에 설치한 전기 발생기를 통해서 전기를 발생시켜 터빈을 공급하는 방식이고, 가압 중수형은 감속제로 중수를 사용하는 열중성자로 천연 우라늄과 중수를 사용하는데, 가압 수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수로형 발전소입니다. 우리가 경수란 말 자체가 물의 비중이 가벼운 거, 중수는 물의 비중이 무거운 걸 얘기하는데, 우리가 감속제 이런 것들로 가압 수형은 경수를 사용하고 가압 중수형은 중수를 사용한다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수력, 화력, 원자력은 발전이었고요. 이제는 뭘 하느냐면은 우리가 전력공학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발전, 송전, 배전이에요. 발전과 송전, 배전. 그래서 송전 부분을 하겠습니다. 송전을 하는데 먼저 나오는 것이 전선로가 되겠습니다. 전선로는 이 전력공학을 하려면은 기본적인 건데 네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보세요. 일단 우리가 길 가다가 많이 접할 수 있는 이러한 전주를 보도록 할게요. 전주를 보면은 얘 전주죠. 그 다음에 요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완금이라고 합니다. 완금. 전봇대에 가로로 설치한 쇠관 같은 거 있죠. 그런 것을 우리가 완금이라 하는데, 일단 완금에 보면은 이렇게 갈색으로 해서 설치된 것이 있고요. 여기에 전선이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전주가 넘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지지해 놓은 것이 있죠. 요것이 우리가 전선로를 이루는 네 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로 전선입니다. 전선. 그 다음에 당연히 전선로에는 이런 지지물이 있겠죠. 지지물. 그 다음에 지지물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봇대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이런 거, 혹은 철탑 이런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 넘어지지 말라고 지지하는 선이라고 해서 지선입니다. 지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전주와 전선을 구분해주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것을 우리가 애자라고 합니다. 애자. 그래서 전선로에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전력공학 공부하기 전에 먼저 배우셔야 될 것이 이런 전선로를 구성하고 있는 네 가지 가장 중요한 전선, 지지물과 지선, 애자에 대해서 봅니다. 그러면 먼저 당연히 전선을 봐야 되겠죠. 전선. 전선은 종류가 있는데요. 보세요. 전선은 일단 가닥수에 따라서 한 가닥이면 단선, 여러 가닥이면 연선입니다. 한 가닥이면 단선, 여러 가닥이면 연선이에요. 그 다음에 재료, 도체의 재료에 따라서 우리가 전기가 직접 흐르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구리냐 알루미늄이냐,
나누어지는데 도체 재료가요. 구리냐 알루미늄이냐? 근데 구리는 좀 무른 구리면은 우리가 연동선이라고 해요. 연동선. 구리를 우리가 동이라 그러죠. 그래서 무른 구리를 연동선, 딱딱한 구리를 경동선이라고 합니다. 경동선. 그 다음에 전선의 피복에 따라서 피복이 없다, 나전선. 예. 그 다음에 피복이 하나다. 피복이 하나밖에 없으면 전원전선, 피복이 2개 이상이다, 케이블이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전선은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래서 전선의 구조에 따라서 단선과 연선이고요. 전선의 구성 재료에 따라서, 구성 재료라는 것은 도체 재료입니다. 경동선, 5개형으로 사용하고, 얘는 경동선 딱딱하기 때문에 작업하기는 어렵지만 더 강도가 세죠. 그래서 5개형으로 사용하고요. 고유장이 58분의 1이고, 55분의 1이고, 연동선은 옥내, 부드럽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쉽고 옥내에 사용합니다. 58분의 1이고요. 알루미늄선은 고유장이 35분의 1입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이 가격이 싸고, 예, 그런 대신에 저 고유장이 작죠. 예, 고유장이 크죠. 35분의 1이 58분의 1보다 더 크잖아요. 그래서 전류가 잘 못 흐릅니다. 하지만 경계성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알루미늄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그 다음에 전선을 얘기할 때 하나 더 추가해서 얘기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지물이 이렇게 있어요. 지지물이 이렇게 있고, 얘가 지지물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경계성을 고려한다면은 얘를 그냥 바로 직선으로 이렇게 바짝 당겨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여름에는 전선 자체 특성도 있고요. 여름엔 쭉 늘어지고 겨울에는 바짝 당겨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정도 전선의 늘어짐이 있죠. 전선이 늘어짐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딥이라고 합니다. 이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도. 이것은 어떨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바짝 당겨서 하면 좋겠지만은 여러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이 정도 여유를 준다 하는 것이고요. 공식은 지금은 당연히 외우셔도 의미 없겠지만은 본교재 가셨을 때는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필기에서도 그렇고 실기에서도 그렇고 잘 나오는 거예요. 이도는 8t분의 WS 제곱입니다. 8t분의 WS 제곱인데, 이도 팁은 여기서 T는 뭐냐면 수평 장력이요. 옆으로 당기는 힘을 얘기합니다. 옆으로 당기는 힘을요. 그 다음에 W는 전선의 무게, 그 다음에 S는 경간, 이 간격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당기는 힘과 전선의 무게와 그 다음에 경간을 고려해서 이 이도를 결정을 해준다는 거죠. 예, 이런 이도도 전선 부분에서 중요한 개념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지지물입니다. 지지물. 우리가 지지물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가. 일반적으로 쓰는 것이 우리가 목주. 요즘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은 섬지방에서 자체 공수해서 사용하는 것이 목주입니다. 까만 전봇대 있죠. 까만 나무 전봇대. 그 다음에 길 가다가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철근,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죠.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콘크리트로 보이지만 안에 철근을 넣어서 강도를 보강한 철근 콘크리트 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로 만든 전봇대. 철근 콘크리트주는 철근 넣고 콘크리트를 만든 것이고, 철주는 철로만 만든 전봇대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철탑. 이것이 지지물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일단 목주는 말구지름이 12cm 이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무 전봇대를 쓰는데 너무 약한 거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끝부분에 지름이 12cm 이상 되는 그런 전봇대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끝부분에 지름이 12cm 이상 되는 거. 그 다음에 지름이 증가율이 1000분의 9 이상이고, 철근 콘크리트주는 철근과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만든, 우리가 길 가다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거. 철주는 강제가 뭐예요? 금속이죠. 강제로 구성되며 주주재료 한 개의 기초 위에서 시공한다. 뭐 이런 일반적인 철로 된 그 전봇대를 생각해 주시면 되고, 철탑은 아연 도금을 한 평강, 형광 등의 볼트를 의해서 조립. 이거 전력공학이 다른 과목보다 공부하기 좀 수월한 이유는, 얘는 길 가다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다른 기기들은 잘 모르지만은 목주도 상상이 가고요. 철근 콘크리트주나 철탑 같은 것은 길 가다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예, 공부에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거고요. 그 사용 장소, 용도에 의한 분류인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직선형. 이게 종류가 틀린데 광도가 다릅니다. 다르게 해야 돼요. 일단 평지에 설치하는 것을 우리가 직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렇게 이런 각도가 있는 거 있죠. 각도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을 우리가 각도형이라 하는데, 각도형은 우리가 경각도형, 중각도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선형을 A형 철탑이라 그래요. 직선형을 A형이라 그러고, 각도형을 B형이나 C형 철탑이라 하는데, B형은 3도에서 20도, 이 각도 3도에서 20도까지를 B형이라고요. 그 다음에 C형은 20도 이상 되는 것을 우리가 C형 철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류형은 D형이라고 하는데, 전선도가 끝나는 부분에 채용하는 것을 일류형. 내장형은 양쪽에 경관차가 큰 부분에 채용하는 거. 예를 들어서 얘는 이렇게 있고, 근데 얘는 이렇게 있어요. 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의 거리와 여기의 거리가 굉장히 다르죠.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큰 것을 설치해서, 당연히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의 크기에서요 강도를 보강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장형은 양쪽에 경관차가 큰 부분을 채용하는 것이고, 보강형은 말 그대로 직선 부근을 보강할 경우에 채용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사용 예시는 우리가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 등에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물이었고, 그 다음에 남은 게 뭐냐? 애자와 지선입니다. 애자와 지선 볼게요. 애자와 지선인데, 애자는 보통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것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애자는 근데 전선로에서는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 일단 전봇대 이렇게 있을 때요. 전봇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보면 이렇게 갈색으로 되어서 이런 식으로 생긴 거 있습니다. 뭐 초코 케이크처럼 이렇게 생긴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핀 애자, 여기 완철에 꼽아서 사용합니다. 핀 애자 혹은 요즘은 거의 라인 포스트 애자라고 해서 LP 애자가 사용이 됩니다. 이러한 애자가 있고, 그다음 철탑에서 이렇게 철탑이 있을 때 여기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애자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뭐 현수애자라고 합니다. 현수애자 등이 있는데, 일단 이 애자의 설치 목적은 뭐냐면 전선과 대지 간의 절연입니다. 뭐냐면 이 애자는 우리가 보통 뭐 사기 있죠, 사기나 그릇 만드는 그 사기나 혹은 뭐 폴리 계통 있죠. 그래서 플라스틱 계통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전류가 잘 통하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에 얘가 전류가 잘 통하면 어떻게 되겠어? 얘가 이렇게 와서 이걸 통해서 대지로 흘려버리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절연을 시켜야 얘가 전류가 바로 이렇게만 흐를 수가 있는 거죠. 얘도 철탑은 더 심하죠. 얘가 만약에 애자가 절연을 못 해준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흘러버릴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전선과 대지 간의 전련이라는 것은 전류가 흐르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고, 전선을 지지물에 고정시키는 거예요. 고정도 하는 거죠. 이것을 고정을 어떻게 하느냐? 애자를 설치하고, 여기 애자를 전선을 바인드 시공을 합니다. 묶어가지고 설치하는 거죠. 고정의 목적이 있고, 구비 조건으로서는 전련 내력, 전기에서는요, 전련 내력은 무조건 커야 됩니다. 전련 내력이 크고, 전련 저항, 전류가 잘 못 흐르게 한다는 것을 다르게 저항이 커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전련 저항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얘가 큰 전류가 흐르더라도 기계적으로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가지고, 누설 전류가 적어요. 새는 전류가 당연히 적어야 되겠죠. 온도 변화에 잘 견디고 습기를 흡수하지 말 것. 온도 변화에 잘 견디고 습기를 흡수하지 말아야 되고, 가격이 싸고 다루기가 쉬울 것. 우리가 이런 것들은요, 뭐 실기에서 애자의 구비 조건 5가지 쓰시오 해서 5점짜리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 뭐 일단 본격적으로 애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면은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길 가다 확인할 수가 있고, 대략적으로 검색을 통해서 눈으로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쉽다고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이런 것들이다 정도만 기억해 주시고, 예, 넘어가셔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지선이 있습니다. 지선은 일단은 철탑에서는 지선이 없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전봇대 있죠. 전주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지선이라고 하는데, 지선은 우리가 목적이 지지물의 강도를 보강하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강도를 보강하고, 그다음 전선로 전체 안정성을 증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전봇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얘가 전선이 이렇게 돼 있죠. 돼 있는데, 하나 넘어지면은, 영화 같은 데서 보죠. 하나 넘어지면 뚝뚝뚝뚝 이렇게 다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주가 절대 넘어지면 안 되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지선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선에서는 좀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장력입니다. 장력. 보세요. 우리가 전봇대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전선이 이렇게 당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기고 있으면, 얘가 만약 끝부분에 설치된 전봇대라고 했을 때, 끝부분에 설치된 전봇대라고 했을 때, 지금 얘가 전선의 장력이 이렇게 당기고 있다면은, 이 전주가 넘어지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반대 방향으로 이만큼 당겨줘야 이 전주가 넘어지지 않고 버틸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당기기가 어렵잖아요. 뭐 나무에 매달아 놓을 수도 없고 어렵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지선을 설치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얘를 이렇게 못 당기니까 이렇게 해서 T0란 힘으로 당겨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P죠. T인데 T와 P는 같아요. 같은 힘으로 당겨줘야 되는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T0의 힘으로 당겨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선을 설치할 때는요. 그러면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어떻게 얘분의 얘는 직각삼각할 때 얘분의 얘는 뭐다? 얘분의 얘는 코사인 세타죠. 코사인 세타는 T0분의 P니까 우리가 설치해야 될 이 지선의 장력은, 지선으로 당겨줘야 될 힘은 얼마다? T0는 코사인 세타분의 P란 힘으로 당겨줘야 되고, 지선에서 중요한 것은 뭐 지선의 가닥수나 안전율이나 이런 것도 하지만은 이런 장력에 대해서도 뭐 필기뿐만 아니고 실기에서도 출제가 됩니다. 뭐 간단하게 정리를 했지만은요, 실제 이런 부분은요, 본교재가 들어가시더라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난 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공부할 만 하실 겁니다. 예,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